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방송 한번 같이 해보고 홀딱 반해버린 이분이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호증권, 미즈호은행, 죄송합니다. 미즈호은행 변정규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지난번 방송하고 너무 재밌어갖고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영어 이름이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영어 이름이 뭐예요? 밥이요? 네. 네. 바비 변이시더라고요. 네, 옛날부터 쓰던 거라 갖고요. 그래요? 누가 지으셨어요? 네, 누가 지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지어줬는데요. 네. 옛날에 그 시내 옆에 롯데 밑에 그 바비 런던이라고 그 바가 있었는데요. 바비 런던이라고 바가 네네. 있대요. 맨날 저녁마다 거기 가니까 저희 상사들이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계속 그 이름 쓰고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바비변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실 텐데 또 오늘 할 얘기가 또 귀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코코본데요. 네. 이름은 귀엽지만. 이름은 귀여운데 굉장히 무서운. 네. 예. 오늘 좀 제대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죠? 예, 그래서 뭐 평소와 마찬가지로요. 네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갖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최근 이슈에 대해 말씀하신 뭐 굉장히 좀 이해하기 좀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신종 자본증권이라든가 후순위채, 뭐 영구채 티어 1, 네. 뭐 AT1, 코코본드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기사에 걸러지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죠.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거래 네. 안 해보고 그러시니까 네. 일반적으로 아마 이것들을 거래 안 해보신 분은 시장에 있으신 분도 많이 헷갈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것들을 조금 오늘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네. 예,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금융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 금융 경제 사이클에서 저희가 어떤 사이클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네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용산에 와 있는지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부산에 와 있는지 네, 그러니까요.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납치판으로 어디를 정확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장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요? 예, 왜 여기 와 있는지. 네네. KTX를 탔기 때문에 여기 왔는지. 네. 비가 와서 여기 와 있는지. 네. 그렇죠. 놀러 와 있는지. 네.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두 가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작년 말부터 쓰던 그 전망 자료를 보면서 네. 조금 이제 시기가 많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파인 튜닝을 하면서 대체적으로는 뭐 맞겠지만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죠. 튜닝하면서 이제 전망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저도 기사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잘못 이해했었던 게 후순위채구나.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자료 한번 띄워볼까요? 네. 예, 띄워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접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이 뒤에 보면 하이브리드 채권, 후순위 채권, 영구채, 퍼페추얼, 티어 1, 뭐 AT1, 코코본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조금씩 말이 다 의미가 약간 달라요. 가장 넓은 게 뭐냐면 신종 자본증권이에요. 이걸 보면 뭐 일본 말인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이 말 안 씁니다. 그래요? 예. 일본에- 2번에서 보시면요, 신종 네. 자본증권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인데요. 요거는 이제 형태상의 구분입니다. 네. 신종이 있으면 구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전통적인 네. 증권들. 네. 이게 뭐냐면 채권과 주식이죠. 그쵸. 네. 채권과 주식이 전통적인 증권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이한 게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자를 주죠. 네. 주식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만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주식 만기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없죠. 발행하면 끝이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으면은 뭐 울어야죠.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뭐냐면 신종 자본증권은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권이지만 주식같이 만기가 굉장히 길든가,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든가, 형태가 네. 트랜스포머죠. 네. 예, 바꿀 수 있다든가, 세 번째는 아니면은
그 주식은 자본으로 편입이 되죠. 자기 자본이잖아요. 네네. 그 채권은 자기 자본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부채입니다. 네. 그렇지만 자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 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거기 안에는 예를 들면은 후순위라든가 영구채라든가 티어 1이라든가 티어 2라든가 코코본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신종자본증권 이렇게 가장 광의의 개념입니다. 네네. 예, 광의의 개념에 코코본드도 있고요. 네. 영구채, 퍼피추얼이라는 것도 있고 전환사채도 있고요. 교환사채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 신종 자본증권으로 예. 분류해요. 예, 그래서 모든 코코본드는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모든 코코본드는 신종 자본증권이에요. 그렇죠. 모든 코코본드는 신종 자본증권이죠. 예, 다 포함한다 그랬죠. 네, 그렇죠. 신종 자본증권 광이니까. 그렇지만 모든 신종 자본증권이 코코본드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예,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다 되셨을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환사채가 저렇게 있는데요. 아까 네네. 보시면 전환사채하고 이 그 후순위차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이 후순위차라는 건 아까 그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이거는 형태상의 구분인데요. 네네. 후순위차라는 거는 이 변제 순위에 따른 그렇죠. 분류입니다. 네. 다른 분류예요, 사실상. 예, 그렇죠. 그럼 예. 신종 자본증권 내에서도 후순위채일 수도 있고 선순위채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변제 기준으로 보면은 선순위냐, 네. 후순위냐,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존자본증권이 전부 다 선순위입니까? 아니죠. 신존자본증권이 전부 다 후순위입니까? 아니죠. 네. 정확하시죠, 이제는. 네네. 예, 네. 구분이 되시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는 그 대신 전환권이 네. 그 투자자한테 있습니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사면은요, 우리가 네네, 네. 사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 네. 주식으로 바꿔볼까? 네. 그러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를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나 이거 바꿀 수 있는 권리 갖고 있잖아. 네. 야 빨리 바꿔. 네. 이렇게 되면 돈 버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자가 갖고 있는데 반해 네. 코코본드는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 하면은 코코본드의 권리는 누가 갖고 있냐면 발행자가 갖고 있어요. 코코본드의 권리는 발행자가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발행자가 왜냐하면 거기에 그 발행한 그 채권 발행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프로스펙터스라 그러는데 네. 거기에 그 삼각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자료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코코본드라는 게 이쁘다 그랬는데 네. 여기에 이 보시면 요거 약자예요. 컨틴전트 컨버티블이라 그래가지고 종건부 삼각 전환 채권이에요. 이름부터가. 네, 그래서 그 앞에 코코를 따서 코코본드라고 하는 네네. 겁니다. 근데 이게 AT1이랑 같은 말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죠. 네네. 예,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어떠한 그 트리거 조항이 걸리면 네.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각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근데 이것은 권리가 발행자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상의 없이. 그 발행자라고 하는 게요. 제가 이제 헷갈려서 그러는데. 은행이 발행했잖아요. 네. 은행이 발행했고,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해서 돈 빌려준 사람이죠. 은행은 돈을 빌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발행을 해서 돈 빌린 사람. 예. 어. 돈을 빌린 사람이 돈 주인 가치 행사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 그게 네. 좀 헷갈렸었어요. 네. 그 대신 처음에 그럼 왜 그런 걸 투자하느냐? 네. 싸니까요. 금리 많이 주니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무님한테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예. 근데 나중에 안 갚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코코본드가. 그 어떠한 트리거 조항, 그러니까 그렇죠. 트리거 조항이 예. 있을 때지만. 뭐 경영권에 심각한 어떤 위해가 온다든가 무슨 문제가 은행 자본 비율이 뭐 너무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나 네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그 문구에 의해서 뭐 조항에 의해서 네네. 이렇게 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대신 좀 비싸게 쿠폰을 많이 준다든가 그래야겠죠. 그 대신 전환사채는 싸지 않아요. 그런 권리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살려면 그만큼 옵션에 대한 그렇죠. 가격을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도 넘어가고요. 네. AT1 같은 경우에도 그 어디셔널 티어 1이라 그래가지고 AT의 약자가 그래서 네. 그 어디셔널 티어 1이라는 거는 추가적인 티어 1이라 그랬잖아요. 티어 1이 뭐예요?
티어 1이 뭐냐면 이 티어 그 BIS 이 국제 결제은행에서 네. 이제 은행들을 규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을 많이 이제 확충을 하고 그래야지 건전한 은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번에 같은 그 SB 사태 같이 이렇게 런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을 해요. 네. 이 BIS라는 국제 결제 은행이 그리고 자본금 비율을 갖다가 막 이제 그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 15% 이런 것들을 갖다 지켜라. 그리고 거기서는 니네가 이러한 자산은 가중치를 줘서 더 많이 인정을 해줄게. 네. 그리고 사실은 티어 1이라는 거는요. 자기 자본하고요. 네. 잉여금하고 두 개를 티어 1 자본으로 쳐줍니다. 자기 자본하고 잉여금 정도를 예,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엄격한 타이트하죠. 그쵸? 엄격하죠. 티어 2는 뭐냐면 충당금과 네. 기타 뭐 자본 같은 것들을 넣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뭐냐면 티어 1은 선순위 채권이 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티어 2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보통 티어 1, 티어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예, 후순위채, 뭐 일본 같은 경우 여루채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 또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티어 1, 티어 2, 뭐 후순위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AT1 같은 경우에는 코코본드, 어디셔널 티어 1이라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났냐면 네. 이게 모르고 사신 분들도 있겠죠. 투자한 분들이. 네, 근데 네. 대부분 알긴 알 텐데 이게 기관들이 많이 샀기 네네. 때문에 어디셔널 티어 1 AT니까 사실상 선순위 채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기에 그 보통주 같은 경우에도 네. UBS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것은 왜 삼각시켰느냐 이거죠. 예. 아. 사실 이 AT1 채권도 UBS로 넘어가긴 넘어가 있어요. 자산을 전부 다 인수를 했으니까요. 네네. 예? 총익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사실상 뭐 쓰레기나 상관없는 이런 자산을 넘겼으니까 거기서 어차피 그럴 의미가 없는데 UBS에서 이걸 갖다가 원상복귀 시켜주겠습니까? 안 그냥 하겠죠. 삼각이죠. 네. 예, 휴지입니다. 아. 예,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6페이지 가겠습니다. 6페이지 네네. 가시면은 자료 6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넘겨주실까요? 네네. 여기 이제 이것들을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요. 요새 그 우리나라 후순위채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네네. 조금 달라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후순위채는 코코본드가 아닙니다. 코코본드도 우리나라에서 있긴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예를 들면 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코코본드라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네. 네. 그건 코코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후순위채예요. 티어 2. 코코본드는 티어 1이었잖아요. 네, 티어 2 채권입니다. 네. 그것을 보시면 이게 그 영미 방식이 영구채예요, 사실은. 영구채. 이게 5년 콜옵션이 달린 네. 보통 30년, 50년, 100년까지도 있어요. 네. 이러한 장기채죠. 사실은 50년짜리 채권은 뭐 주식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자본으로 편입시켜줘도 큰 무리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하. 영구채를 이제 그래서 요새 그 뭐 최근 흥국생명 사태도 있었잖아요. 5년 콜이 달려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보시듯이 콜옵션은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금리가 막 오르면은요, 시장 금리가. 그럼 자기가 얼마에 빌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낮게 빌린 것을 굳이 상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싸게 빌렸는데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냥 이거 콜 안 할래. 콜이란 건 상환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조기 상환 안 할래. 예, 계속 쓸래 이 돈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저 네. 안 그래도 저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네. 콜 한다는 건 뭐냐면 빌렸잖아요, 돈을. 네. 돈을 갖다가. 돈을 빌렸어요. 제가 돈을 빌렸어요. 네. 돈을 빌렸습니다. 네. 돈을 빌렸으면은 네. 그걸 다 상환을 한다는 거예요. 상환을. 네. 예, 상환을 한다는 거죠. 네. 예, 상환을 하는 건 뭐냐면은 다시 이제 돈을 갖다가 갚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채권이 꺼지는 거예요. 그죠? 상환됐으니까. 네. 갚았으니까 채권은 사라지죠. 사라지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채권자들도 돈 다시 받고요. 네네. 그죠? 네. 그리고 그 대신 돈을 빌렸던 사람은 다시 빌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발행을 그렇죠. 다시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5년 채권 아닙니까? 네.
5년 채권이죠. 왜냐면은 국내에서는 콜을 안 하면 네.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왜 콜 안 하느냐. 네. 사실은 이것은 권리인데 네.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게 완전히 되긴 됐는데 아. 그래서 신용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후순위채 가격이 똥값이 됩니다. 실제로 그 2009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단 그러면 뉴스나 보도상에서 콜을 안 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한 순간 돈 빌린 사람이 돈 안 갚겠다고 선언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돈을 쓸 수 그쵸. 있는 그런 권리는 갖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그렇지만 5년 후에는 저거는 뭐 어차피 후순위채고 영구채라고 하지만 영구채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5년 뒤에 어차피 저 상환할 거잖아. 네네. 그럼 이거는 사실상 5년짜리 채권이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구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을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영구채라서 네. 그죠? 그쵸. 자본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데 당국에서는 그래서 보험 당국에서 보면 이거는 자본으로 편입될 수 없어 이렇게 이거 장기 자본으로 이게 무슨 장기 자본이야? 네네. 5년짜리 채권이지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요건을 막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간단하죠. 뭐. 네. 그럼 흥국 그 사태랑 2009년에 있었던 그 사태를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그 뭐 흥국생명 똑같은 네네. 채권입니다. 후순위채. 어. 후순위 채권인데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이고요. 그리고 뭐 만기는 뭐 30년 이렇게 이상입니다. 둘 다. 우리은행 채권은 그 당시에 후순위 채권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지금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제가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제가 5페이지에 넣어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5페이지 보시면은 그 전 걸로. 네, 여기 네네. 있습니다. 이게 인기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기 자본 비율로 인정을 해줘요. 네.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를 들면은 되게 많이 그 이점이 있거든요. 금리는 적게 지급하면서 그죠? 경영권의 위험 부담도 많이 없어요. 네네. 예. 그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게다가 지금 고금리잖아요. 네네. 고금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발표가 하나 또 났습니다. 네. 기업들도 많이 이것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네. 보시면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발표했는데요. 아, 네. 봤어요. 보셨죠? 네네. 예. 교환사채. 네. 예, 교환사채 2.2조인가요? 오늘 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네. 이거 뭐냐면은 하이닉스가 금리를 좀 낮게 주면서 경영권의 위협도 없으면서 왜냐하면 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쵸. 돈을 다 주고 빌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 막대한 금액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이나 은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측면에서는 자기 자본 비율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많이 발행을 할수록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고 네. 돈을 많이 빌리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은행은 돈을 많이 있으면 그것을 레버리지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랬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많이 확충을 하면 론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서도 경영권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 맨 끝에 저기 좀 씁쓸해요. 제가 써놨는데 네. 앞으로 이 AT1 채권이요. 네. 2008년도 리만 금융 위기 이후에 유럽에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아니에요. 코코본드는. 예, 그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나라도 아니라고 하셨고. 우리나라도 있기는 있는데요. 네. 뭐 많이 발행하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제 후순위채입니다. 네네. 아 근데 AT1 그 선순위채는 진짜 유럽에서만 했고. 네. 어허. 이것은 법률적으로 이제 말하면 되게 길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코본드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AT1 이 코코본드가 사실상 유럽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여요. 사실 다시 발행한다고 해도 야, 내가 며칠 전에 그거 얼마였었죠? 120조인가? 그거 영원 되는 거 봤는데 그거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가시라고 네. 이렇게 그 실제 사례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 네. 보시면은 여기 실제 사례예요. 여기 진짜 사례입니다. 그 CS 크레딧 스위스 AT1 채권입니다. 네. 만기 이제 2024년 7월 29일 날 만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아직 만기가 안 왔죠. 신한은행의 채권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저게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보시면은 2023년 8월 13일에
콜이 있다고 오른쪽. 네. 맨 밑에 이렇게 연구체 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퍼피추얼 콜이라고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그 왼쪽은 그 퍼피추얼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머처리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디네이트 후순위체란 말이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그죠? 그리고 그렇죠. 여기 증권 아이디 보시면은 코코본드는 AT1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두 번째 보시면 AT 증권 아이디 번호가 AT1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셔널 Tier 1 선순위체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셨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금방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워낙 잘하시니까 이제 전문가분들 다 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우 참 와 정말 사실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라서 뭐 누구랑 얘기하면 이게 뭐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알려주신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참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자 이제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죠. 네, 이것도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자료를 이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우선 키워드를 볼게요. 네. 키워드 간단한 게 제일 좋습니다. 네. Simple is best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가장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2020년에는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서 양적 완화, 돈을 풀었어요. 어마무시하게. 네. 그래서 유동성의 바다가 됐죠. 그래서 키워드는 유동성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물가가 폭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트랜지터리라고 일시적이라고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죠.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고물가가 발생을 했어요. 물가가 저렇게 폭등을 하니까 고물가가 오니까 그 다음에 키워드는 2022년에 고금리로 변했습니다. 그랬죠. 테이퍼링 이후 금리 인상. 테이퍼링 할 때도 금리 인상하고 연결시키지 말라 그랬죠.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연결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신용으로 온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으니까 이제 그 힘들어서 이제 무너지는 좀 너무 안타깝지만 가계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 생겨날 거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아픔을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연준은. 네. 그렇지만 이번에 SVB 사태는 그걸 넘어가지 못하게 붙들었죠. 이제 신용 경색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떠한 다시 획기적인 그 양적 완화를 회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제가 밑에 되게 중요한데요. 리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 리먼 금융 위기와 코로나19는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를 이해를 우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걸 저희가 어디 와 있는지 왜 와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어디 와 있는지를 우선 알아나가야겠지만 네. 지금 왜 왔는지를 여기 왜 왔는지를 보시면은요. 지금 리먼 금융 위기는 모기지 사태로 생겼고 통화정책 정상화가 일어났어요. 네. 모든 모기지 사태, 신용 사태를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죠? 네. 가계도 지원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 살릴 거 살리고 죽이고 그다음에 전부 다 인수합병 시키고요. 다 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용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는 않겠죠. 당분간은. 그렇죠.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돈을 준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화정책 정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생기면 구조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예. 구조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고금리가 온 거네요. 저기 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요. 오른쪽 같이 네. 지금 열심히 8.9조에서 8.3조까지 저렇게 정말 열심히 내려가서 예? 내려놨는데 이번에 SVB 사태로 그냥 도로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네네. 8.7조로. 네. 저게 생기는 게 뭐냐면은 신용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양적 완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FOMC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다시 돌아간 건 아니다 네네.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요.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떤 사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꺼야겠죠. 연준에서는. 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상의를 할 거고요. 네. 앞으로 지금 13일 날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 13일 날. 네. 이번 FOMC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영준의 성명서입니다. 3주 후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 그 성명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아마 여러 가지 환율이나 주식이나 채권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저희가 3장에 가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양적 긴축을 이렇게 7조 미만으로 하려던 이런 계획들이
이제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사점이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플레와 타협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절충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성이 거의 7조 미만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네. 유동성이 꺼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산 가격이 내려올 수가 있느냐 이런 가정인 거예요. 네. 자산 운용사들의 매니저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네요. 연준이 아무리 아니다 해도 아니 대차대조포가 늘었는데? 야, 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우량 자산 중심으로 저번 네.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아마 투자를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반등이 좀 생각보다 빨리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물가인데요. 물가는 이제 저렇게 다 글로벌 물가 상승 둔화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내려오고 있고요. 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도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예. 빠진 상황이고 또 이제 장단기 금리 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금리 인하를 할 때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장기 앞으로 그 하반기에 가서 장단기 금리 차가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폭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장기 금리는 조금 내려오지만 장기 금리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17페이지에 제가 1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앞으로 오셔야 돼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장기 채권 금리 소폭 하락이라고 제가 오른쪽 밑에 써놨죠. 네네. 그리고 대신 단기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네네. 저렇게 가는 시나리오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이 이제 좀 빨리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는 지금 그 부채 한도가 중요합니다. 부채 한도가. 그러니까요. 예, 부채 한도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넘어섰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원래 부채 한도가 그 과거 몇 년 동안 2014년 기준이었었나? 그때부터 이제 뭔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 넘기고 나서 야 그래 알았어 너 이만큼 썼으니까 거기까지 한도 정해줄게 의회가 또 넘기면 야 알았어 그 뭐 마감 시한까지 우리가 한도 정해줄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렇게 이제 부채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19 이후에 2018년도 대비해서 네. 한 그 3분의 1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저런 것들도 이제 미국의 부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든 엄밀히 말해서 투자자로서 늘어나든 줄어들든 우리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투자의 방향을 갖다 정확하게 짚고 나보다 빨리 네.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번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추가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거죠. 금리 부담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월 말이 고비입니다. 이게 6월 말이 고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달러는 일시적으로 좀 강세를 띌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강세를 띨 수 있어요? 예전에도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네. 그 부채 타결 때 네네. 이제 좀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달러가 좀 강해질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네네.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의를 하면 당하지 않잖아요. 네. 조심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저희가 그래프를 다 봤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그것들을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딨냐? 그렇죠. 네. 지금 어디 와 있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클 경기 변동에서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죠. 네. 아직은 플러스지만 하락하고 있고요. 네네. 채권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둔화가 진행 중이다. 네네. 그렇죠? 진행 중이다. 그러면 현재 사이클을 보면 우리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의 막바지에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예. 막바지에 있다. 예, 왼쪽에 저기 책에서 갖고 온 건데 네네. 저기 왼쪽에서 보시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밑에는 네. 제가 좀 더 보시기 편하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저렇게 제가 네네.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 위에는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인해서 네. 저것을 정의하는지를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리세션 리스크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리세션 리스크가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네. 또 그럼 리세션은 뭐냐면은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디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침체죠. 네. 네. 그 침체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여러 가지 그래프와 뭐 지표들을 보면 네네.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3번과 같이 굉장히 그 디플레이션은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션이 매우 빨리 올 것이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 지금 어차피 실적 시즌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실적들이 네. 이미 뭐 좀 안 좋은 실적도 많이 있는데 테크주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 기반영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곡세 하반기에 좀 빨리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무님이 계속 이제 화면 보시랴, 시계 보시랴, 화면 보시랴, 시계 보시랴. 와, 이 빠른 시간 동안 굉장히 논리적으로 오늘 두 번째로 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작가님한테 혹시 저희 그 전무님 조금 더 부담 안 되신다면 조금 더 약간 텀을 줄여서 나오실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작가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그럴까요? 나오는 걸로 이렇게 회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네, 주셔서.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도움 많이 받으셨을 거고 반응도 되게 좋았었어요. 저도 되게 정말 눈을 부릅뜨고 한번 봤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행 바비변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